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 모셨습니다. 고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얘기 오늘 안 해볼 수가 없어서요. 네, 네, 그 예.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시장 예. 얘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배당락 앞두고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국내 시장 보면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더 예. 어려운 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이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네.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저변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다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당초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떨어져서 1%대 후반까지 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연말로 가면서 우리 정치적인 혼란이 또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더 내려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기업 밸류업 관련된 기대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까보니 뭐 별게 없더라.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이 변화할 거냐라는 데 대한 확신이 투자자들한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계속된다면 굳이 이 해외 투자도 쉬워진 마당에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다 이렇게 뭉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다가 네. 하반기 때 몰리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볼 거다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생겨서 뭐 이거는 생각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좀 피해 보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충분히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모르죠. 네. 충분히 떨어진다는 게 얼마만큼인지. 충분히 떨어지기 전에는 서로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단기 트레이딩용 뭐 또는 수혜를 받는 이벤트 종목들이 오르고는 있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답답한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싸졌다. 네네. 저가 매력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매력으로 들어오기에도 표현해 주신 충분히 떨어졌다라는 거에 공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은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성장률 부분 1%대 성장률이면 잠재 성장률을 2%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밑돈다는 건 고모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요가 취약하다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밑돌게 된다는 얘기는 네. 결국 우리가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그만큼의 생산을 하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하락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향후에는 그 잠재 성장률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그 정책 당국이 됐든 기업이 됐든 경제 주체들이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지금 시기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생산 인구도 시간에 걸쳐서 줄어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나라는 나라대로 좀 혼란스럽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위축된 그런 경제 심리들이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현재 최근에 반응하고 있는 게 이제 날라오는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주간에서 1,464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와, 정말 어느 정도로 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걸 좀 체감할 수 있는 기록인 것 같고 야간 거래에서는 1,470원도 찍었고 1,469원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환율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네. 요소들이 결국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환율이 그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나라의 경제력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는 게 결국 그 나라의 통화의 힘이 되기도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뭐 금리 차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좀 길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성장률도 낮고 뭐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환율 수준이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만 절하되고 있는 거냐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 정도 올해 들어서 유로화가 절하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 12, 13% 정도 절하가 된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상황으로 좀 이렇게 달러와 강세가 갖는 어떤 영향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좀 어찌 보면 잘 통제됐던 환율이 한순간에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최근의 정치적인 혼란이나 리더십의 공백이나 그 다음에 이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우려감 이런 네. 것들이 같이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다시 또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그다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원화로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게 자산 가치가 통화 측면에서도 하락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서 이제 악순환 고리로 가는 네.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내수가 위축될 위험도 생기는 이제 이런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 아주 임박한 외환위기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네. 국내에 좀 특수한 상황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 그런 요인이 혹시 있을까? 원화 약세가 좀 반전될 만한 요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딱히 네. 반전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재 상황 네.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은데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상황이 좀 놓여 네. 있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뭐 어디서는 0.0%대 성장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는 하지만 네. 뭐 좋게 보더라도 1% 중반 정도까지 성장률이 내려가고 미국은 지금의 어떤 예상 정도라면 금리 인하의 속도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양국 간에 미국은 이미 당초 4번 정도에서 2번 정도로 지금 좀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덜 하겠다고 밝힌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들 1,500원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1,5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라든가 또 새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카운터 파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임박한 얘기입니다. 네. 불과 뭐 다음 달 얘기인데 그럼 다음 달까지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혼란들이 다 극복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경제 주체들이 다시 기운을 내서 뭔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기업들의 어떤 그 전략들이 새롭게 수립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일단 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네.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모님 궁금한 게 사실 환율은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한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쓰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얼만큼 방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그거는 뭐 없는 알기는 거잖아요. 어렵죠. 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네. 글로벌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환보유고 수준이라는 게 작진 않습니다. 네. 세계 9위 정도 수준이고 4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네. 정도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그 나라의 교육 규모라든지 또는 외채의 규모 같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마 4천억 달러는 이번 기회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참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4천억 달러가 깨진다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계속
속도를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줄이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국민연금하고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통화 스와프가 좀 체결이 돼서 어찌 보면은 달러가 좀 뒷받침이 돼주는 통화다라는 인식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달러를 들여서 어느 정도로 방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방어하려고 달러를 쓸 텐데 그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4천억 달러 밑까지도 가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제 걱정 네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사실 4천억 달러 좀 밑돈다 그래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표현해 주셨는데 네네. 걱정할 만한 수준이긴 한가요?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4천억 달러를 밑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네. 올해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4,600억 달러 정도 근처였었는데 지금 사실은 4,100억 달러대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외환보유고는 조금씩 소진이 됐었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이 투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네. 국내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있었던 거고 그만큼 또 들어오는 거는 작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관련돼서 기획재정부가 어제 밝힌 내용 중에 내년 1월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다 이런 예. 걸 밝혔거든요. 이 원화 표시 외평채라는 게 어떤 거고 이게 지금에서 발행한다라고 밝힌 게 좀 지금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얘기는 올해 지금 된 얘기는 네. 아니고요.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올해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외평채라는 게 그 발행이 되려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하고 발행하고 하는 업무를 이게 외국한 거래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법률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과돼서 내년도에는 발행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지금 환율하고 관계돼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세수 부족이었었잖아요. 네. 세수 부족을 메꾸는데 이게 적자면 네. 아무 데서도 이걸 이렇게 가져올 수 없다면 내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는 외국환 평행기금이라는 게 전체 이제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외국환 평행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이라는 거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줄어드니까 이거를 이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사실 딱히 환율이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을 때 외평채가 발행되는 건 아닙니다. 외국환 평행기금은 크게 달러나 외화와 원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화를 발행해서 원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달러를 사가지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싶을 때 원화를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조달을 하는 건 사실은 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쓸모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에 가서 이제 안정시키고 싶으면 해외에 가서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질 때 달러를 풀어줘서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는. 근데 이제 그런 일도 한편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외화표시 외평채라는 건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미 줄어든 그 외국환 평행기금을 좀 늘리는 부분하고 또 2003년 이후에 외국환 평행기금 채권의 원화 발행을 하지 않고 네. 이걸 통합시켜 가지고 이 공자기금, 공공관리 자금 기금에서 요거를 이렇게 돈을 갖다 쓰는 걸로 외국환 평행기금에 원화를 조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조달 코스트가 공자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 발행하는 거니까 그게 조달 코스트가 높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조 내년에 발행하는 것도 다 단기 1년짜리로 일년물로 발행하기로 한 발행인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환율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 단지 하나의 이제 작은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 짜면서 그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네. 거기다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원화 채권까지 발행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오를 수가 있겠죠. 단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게 이제 환율에 어떤 시사점을 줄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금리가 오르니까 뭐 환율도 강해진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제외하면 이번에 이거는 환율과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환율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예, 그런 연관성이 건? 있는 네. 건 아니라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정부 쪽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환율 관련된 얘기들 근데 나오는 걸 보면 물론 몇 가지만 특징적을 갖고 온 거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고환율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정치적인, 절반 정도는 강달러 영향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직후에 환율 언급을 하면서 얘기기는 합니다만 계엄보다는 트럼프 관세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발언도 지금 했는데 사실 금융당국 시장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투자자들만큼의 좀 민감도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발언만 보면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환율과 관련돼서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발언이라고 봐야 될 네. 거고요. 또 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이 실제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 정도는 달러의 강세, 반 정도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약세 요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도 맞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외국 투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반대로 외화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와 자산의 규모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순 해외 자산, 그러니까 순 외화 자산이죠. 규모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느 비상시국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끌어쓸 수 있다는 믿음들이 특히 민간 부분에서 그 투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과 국내 이 자금이 외국으로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경제에 충격을 주고 또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거는 다시 또 환율을 더 올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안전하고 좋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급속한 환율 상승하에서는 사실 우리 코로나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외화 유동성 부족, 특히 우리가 해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해지를 할 때는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필요하면 이제 원화로 내야 되는 돈들이 환율이 올라가 있으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자금 시장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걷다가 써야 되니까 다른 쪽에 쓸 돈들이 없어지게 네.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사실 금융시장 충격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굉장히 안정을 이거 보고 있을 네.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뭐 아주 나쁜 경우에는 뭐 보고 있을 텐데 일단 시장에다가 소통할 때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에다가는 이게 실제로 잘 심리만 안정된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의 레벨대도 문제지만 고모님 속도가 너무 네. 아래로든 위로든 빠르다는 건 네. 이 항상 부작용이 좀 따르게 맞습니다. 마련인데요. 지금 네네.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네. 코로나 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경험했을 당시에 비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막상 우리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국내 요인. 보여지는 네. 그 정치적인 이슈 이후에 원화의 절하죠. 절하폭을 보면 한 5, 6% 정도거든요. 네. 예, 근데 보통 정말로 이게 위기적인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5%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엔화라든지 유로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통화가 여전히 그뭐 준기축 통화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점이 분명히 네. 있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조짐,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떻게 지금 이 상승 독소가 또 조금은 통제되어 있는 상태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1,500원 근처나 1,500원을 넘기 시작하면 대단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 외환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안정감을 빨리 그 리더십이 설사 지금 공백기라 하더라도 집단 리더십을 통해서 갖춰야 되고 그거를 빠르게 좀 외국인들이 됐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됐던 소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환율에 있어서 달러 강세 요인들,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하고 뭐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경제에 좀 탄력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특수적인 정치적 상황. 그러면 네. 정치적 상황으로 올라간 부분은 요게 좀 안정이 되면 요거는 좀 요 부분만큼은 네, 요 네. 폭만큼은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네. 돼야죠 또. 예, 뭐 환율 네. 전망이라는 게 워낙 어렵지만 한 번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는 네.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더십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 글로벌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그 어찌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리딩 그 컨트롤 타워. 집단 컨트롤 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실제로 그거의 효과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뭔가 단초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우리 산에 올라가면 막 안개가 뿌여면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 놓이게끔 계속 안개가 더 짙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급합니다. 좀 네, 예, 네. 급한 상황이라서 빠르게들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급하다. 빠르게 네네. 움직여야 된다. 네. 이런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채권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객님? 채권 시장 금리도 이제 올랐는데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정책 금리 인하 속도를 내년도에 좀 줄일 거라는 기대도 반영이 된 데다가 최근에 그 물가 안정 국채하고 스프레드를 보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죠. 그 물가 기대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환율이 오르니까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안정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그 WGBI 편입됐잖아요. 네, 세계 국채 지수.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아마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됐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혼란이 더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크레딧,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정부가 외화를 상환을 못하고 또 굉장한 정도의 내부적인 어떤 크레딧 크런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는 모습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권시장은 그나마 지금 우리 금융시장을 지키고 있는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고 한 가지 불안한 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 원화로 발행되고 또 내년에 이미 이제 200조 원 이상으로 그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게다가 추경한다고 나서잖아요. 그 추경 속도를 너무 빨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 예산 짠 거를 조금 빨리 소진시키고 그러니까 먼저 쓰는 거죠. 상반기 때 많이 쓰고 이 추경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나타날 때 같이 이거를 좀 하는 이런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안으로 채권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의결했는데 이제 핵심 내용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 계속적으로 하겠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기에 대한 우려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에 대해서. 네, 뭐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 네네.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성장률하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네. 물가는 적어도 코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내려가는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금리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환율 걱정들도 좀 하시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지금 더 시급하게 중요한 건 금리차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차보다는 경제를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특히나 내수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수 위축을 어떻게든 이게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오히려 환율이 좀 오르면서 기업마다 상당히 상황이 다르겠지만 내수 기업은 어렵고 수출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게 효과가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내수 부양을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된다. 지금 자꾸 무슨 자산 가격 쪽에 있어서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방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리스크 또는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거를 더욱 타이트하게 하라는 어떤 이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내수를 부양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하 속도를 내년에 확 늦출 것이다. 좀 네네. 느리게 신중하게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조를 분명하게 하면서 이것도 한은에 좀 고민을 깊어가게 한다. 네네. 확 내리기에 좀 머뭇거리게 한다. 이렇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지금 급한 네. 경기 내수다. 네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시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우리 시장과 경제에 대한 전망 부탁드릴게요, 고모님. 예, 네. 지금으로서는 뭐 안 좋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이걸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가 네. 또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는 빠르게 리더십을 지금 되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새로운 주체가 어떤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생각보다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 상태가 정말 지속이 되면 이게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처럼 불가피하겠다는 거를 정부도 기업도 인식을 바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기 시작하면 또 기회로 될 수 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혼란이 심해졌는데 네.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관계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얘기는 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덕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이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보이는 이런 기회로 살린다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좀 혼란이 지속될 거로 네. 보입니다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정리가 되면서 조금 주가도 상승한다. 다만 상승폭은 여전히 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좀 미약한 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을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